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경험을 고백해 보려 합니다. 저는 결혼 8년 차 주부입니다. 6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고 있었죠. 연애 때는 다정하고 자상했던 사람이었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제 편이 되어줬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제 손을 잡고 수고했어, 고맙다는 말을 아낌없이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워낙 바쁜 직종에 있는 사람이었고 야근이나 회식이 잦은 것도 이해하려 했어요. 제가 일일이 그걸 따지다 보면 괜한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해왔기에 회사 일의 무게감을 알기에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켠이 무겁게 짓누르던 날이 많아졌어요. 남편의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퇴근하고 들어와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했어요. 아이가 옆에서 놀아달라고 매달려도 아빠 힘들어 나중에 하자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러면서도 샤워 후엔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머리를 한껏 세우며 향수를 뿌리는 모습이 눈에 밝혔어요. 집에서는 그리 무신경하던 사람이 회사에 나갈 땐 왜 그렇게 깔끔을 떠는 걸까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욕실에 간 사이 무심코 그의 핸드폰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예전엔 남편이 폰을 훔쳐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손이 가더군요. 아마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삐걱거리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카카오톡 창에는 신입 유진이라는 이름이 상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눌러보니 대화 대부분은 삭제되어 있었지만 몇 줄 남은 메시지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오늘 정말 멋졌어요.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니죠. 다음 회식 때는 저 옆자리 찜이에요. 안 빼주시면 삐질 거예요.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겐 날카로운 칼처럼 꽂혔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저에게는 야근이야, 회식이야 라고 했던 날들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어요. 아이 재우고 나서 혼자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손에 들고 남편의 귀가 시간을 기다리던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만취 상태로 새벽 2시가 넘어 귀가했습니다. 비틀거리며 들어온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핸드폰을 손에 든 채 웅얼거렸습니다. 유진아, 너밖에 없다 진짜야.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불안은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남편은 그 신입 여직원과 단순한 직장 관계 이상의 무언가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혹시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정말 그저 신입이 일방적으로 호감을 가진 걸까? 아직 그 선을 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마지막 희망 같은 걸 붙잡고 싶었나 봐요. 하지만 희망은 현실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뒤로 남편의 행동은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일이라는 핑계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고 제가 말없이 쳐다보기만 해도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주말에도 외근이랍시고 사라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를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요즘엔 집에 있는 시간이 줄었어? 나랑은 대화도 안 하고 아이랑도 안 놀고 무슨 일 있는 거야?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이 많다고 했잖아. 괜히 캐묻지 마. 피곤하니까. 며칠 전은 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전부터 약속했어요. 꼭 시간 비워두고 아이랑 놀아주겠다고 아이도 아빠만 기다렸습니다. 생일 당일 저는 풍선을 불고 케이크를 준비했고
딸은 아빠 퇴근 시간만 기다렸어요.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딸이 말했어요. 아빠 왜 안 와? 엄마 아빠 약속했는데 왜 안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이를 안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는 나 사랑 안 하나 봐. 내 생일인데 약속도 안 지키잖아 라며 우는 아이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들어온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저는 핸드폰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메시지 창에서 유진이라는 이름이 또렷이 떠 있었고 그 안에는 지워지지 않은 대화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은 안 돼. 나 아직 집 정리가 안 끝났어. 다음 주에 너랑 여행 가고 싶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저와 아이를 중심에 두고 살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이 결혼이 제가 노력만 한다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남편의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후 저는 매일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습니다.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이 의심스럽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베는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이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 가정을 지키려는 척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참았던 인내심의 끝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에 저장된 메모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거기엔 낯선 이름과 함께 병원 예약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산부인과 11시이라는 메모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즉시 그 병원에 가봤고 대기실에서 그 여자를 봤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남편도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눈치채지 못한 채 다정하게 웃으며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몸이 굳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했고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요.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외도 관계가 아니라 이미 가정을 만들 준비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을 굳혔어요. 이 결혼은 끝났다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아무 말 없이 식사를 차려주고 아이를 재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와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카톡 메시지 캡처 통화 기록 병원 앞 사진들 모든 게 이제 퍼즐처럼 맞춰졌고 그 퍼즐을 완성하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충격을 받은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더니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그랬니? 믿기지 않는다. 내 마음 얼마나 아플까? 미안하다 며느라기. 저는 그 말에 그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내 편일 거라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과 통화한 뒤 시어머니는 돌변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 임신했다며 혹시 남자아이면 어쩌니 우리 집 대를 이을 손주잖아.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내 고통 내 인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핏줄과 대를 잇는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아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니. 제 존재는 철저히 무시당한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주말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아이 생일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엔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 솔직히 말할게 너랑 사는 거 더는 의미 없어. 그 말에 저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그래 나도 이제 의미 없다고 느껴. 대신 그냥 끝내지는 않을 거야. 내 방식대로 끝낼 거니까.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받았고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사진과 메시지, 녹음 파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챙겼어요. 내연녀의 주소, SNS 활동까지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내연녀의 부모님께 익명의 편지를 보냈고 남편의 회사에도 사실이 전달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신 회사에 자료 다 넘겼어. 그년이랑 주고받은 대화 너네 둘 다 회사 규정 어긴 거 알지? 남편은 처음엔 허세를 부리며 웃더니 제가 서류를 꺼내 보여주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야, 진짜 이걸 어쩌려고 해. 내가 진짜 이럴 줄 몰랐다. 그는 당황했고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회사에서 내연녀는 징계를 받았고 결국 퇴사했습니다. 남편은 상사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고 동료들 사이에서 평판은 바닥을 치고 있었고 상사들로부터도 따가운 눈총을 받기 시작했죠. 회의 중에도 분위기가 싸늘했고 일부 고객사에서도 그에 대한 불만이 나왔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소문이 퍼지고 그녀는 결국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내연녀는 결국 유산을 했습니다.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저는 놀랍도록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이고 제 아이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느낌에 사로잡힌 남편은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나 진짜 바보였어. 그때 잠깐 흔들렸던 거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이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눈치 보이고 솔직히 나 이제 혼자야. 유진이도 이젠 나랑 상관없어. 나 진짜 갈 곳이 없어. 내가 나의 마지막 희망이야. 그 목소리에서 애절함보다 비겁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짜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다시 잘할게.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내 마음은 이미 끝났어. 아이에게까지 상처 줄 순 없어. 우린 여기까지야. 미안해. 내가 정말 큰 실수했어.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딸 생각해서라도. 저는 그제야 웃으며 말했습니다. 늦었어. 당신은 딸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그리고 내 딸은 절대 당신 집과 어머님과 엮이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내가 그땐 정말 미쳤나 보다. 우리 손녀 얼굴이라도 보게 해줘. 한 번만.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제 딸은 이제 어머님과 아무 관련 없는 아이로 키울 겁니다. 고등학생이 된 후 어느 정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땐 본인이 선택해서 아빠와는 연락하라고 할 겁니다. 그게 제 마지막 배려예요. 그렇게 저는 이 결혼을 끝냈습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흔들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걸. 이혼 후 저는 딸과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막막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아이의 얼굴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와 우리 아이만을 위한 삶을 살자. 그렇게 다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죠. 이전의 삶은 철저히 무너졌지만 무너진 자리에는 새로운 뿌리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집 안을 환히 밝히고 딸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간이 제겐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후에도 연락을 끊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말까지 그는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회는 저의 아픔을 덜어주지 않았고
저희 딸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과 다시 함께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만이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부모님 역시 저에게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본인 딸의 앞길에 제가 또 나설까봐 그들도 두려웠겠죠. 하지만 이제는 저도 더 이상 복수하려 하지 않아요.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조차 제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요. 이제는 부정적인 감정 대신 오직 저와 아이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살고 싶어요. 저는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과 제빵은 어릴 적부터 제 로망이었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몇 달간 배우고 준비한 끝에 작은 디저트 카페를 열 수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딸아이의 이름을 따서 소은이의 빵집이라고 붙였습니다. 가게는 조용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단골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엄마들이 찾아오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며 저는 점점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빵을 사러 오는 한 남자 손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같은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출근 전 늘 아메리카노 한 잔과 크로와상을 사 가던 그는 어느 순간부터 매장 앞에 줄이 있을 땐 조용히 기다려주고 작은 인사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손님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그가 빵 하나에 대해 진지하게 칭찬하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굽는 빵은 저의 하루를 힘나게 해줘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고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는 출근길에 짧게 안부를 묻고 제가 만든 신메뉴에 대해 감상을 전해주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혹시 시간 되면 저녁 식사 함께 하실래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무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과 이야기하면 참 편해요. 혹시 부담스럽지 않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사실 아직 연애가 많이 조심스러워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 매사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이가 가장 우선이니까요. 그래서 누군가와 다시 관계를 시작한다는 게 제겐 아직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편하게 서로를 알아갈 수 있다면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고 싶어요. 그게 괜찮으시다면 저희 좋은 감정으로 천천히 친구로 지내봐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천천히 서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딸아이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주말 셋이 함께 공원에 나간 날 딸아이가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삼촌 우리 다음에 또 같이 나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비어있던 공간이 서서히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의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시어머니의 외면도 모두 지나간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금 제 곁에는 환하게 웃는 딸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새로운 인연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인생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 대신 살아주지 않기에 제 인생을 다시 써나가기로 마음먹었고 정말 그렇게 해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아픔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결코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고통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